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경영학을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경영학은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게 장점이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근데 단점은 구석진 문제가 있어요. 구석진 문제라는 거는 기본서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서울고시학교제인데 서울고시학교제에 없는 내용이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범위가 방대해서 그래요. 범위가.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요 기본서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수업을 하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핵심 축 이론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알아야 가지치기 문제들을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문제들 수준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 일단 이 교재를 통해서 기본 이론들,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이 되는 이론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하고 가능한 한 중복이 안 되는 내용을 싣고 있는 기본서 한 권을 보셔야 돼요. 당연히 뭐 책에 대한 부담은 있죠. 결국은 한 권을 더 사셔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능한 한 여기 있는 내용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게 좋아요. 중복이 안 되면 그만큼 반경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중복이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 기본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가고, 중복 안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가지고 숙지를 하고, 그렇게 기본서를 하나를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이유는 실전 감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는 드리는데, 문제집은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하고 관련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학 시험을 보는 데가 노무사, 공인회계사도 있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시험이 완전 방향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회계사는 중요하고 핵심 이론만 나와요. 구석진 문제를 아예 출제를 안 합니다. 걔네들은 문제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은 우리하고 좀 안 맞고, 경영지도사 경영학이 또 있는데 그게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데 방향성이 또 조금 안 맞아요. 우리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고, 노무사 이것도 저희 쪽하고는 좀 방향성이 좀 안 맞아요. 노무사는 특히 인적자원관리나 조직행동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집 중에서는 가장 유사도가 높은 문제는 공사공단 관련 경영학 문제들입니다. 가장 유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공단은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공사공단은 지문이 좀 긴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무원 경영학은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면 군무원 경영학은 핵심은 뭐냐? 헷갈리는 게 많아요. 용어가. 예를 들어서 보기가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1번하고 2번이 한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혼돈이 자꾸 오는 거예요. 단어는 몇 개 안 돼요. 보기의 지문에 단어는 몇 개 안 되는데 개념상의 혼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문제의 키워드의 범주 안에서 결정을 하시는 요령을 익숙하게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답을 고르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문제의 컨셉에 맞게끔 범위를 정해서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군무원 경영학의 특징은 문제 속에 거의 다 답을 고를 수 있는 메시지가 다 숨어 있어요,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보기에 자꾸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성적을 못 가집니다. 보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정답이 보기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풀다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넘어가는 줄 알아요? 찍기로 가는 거예요, 찍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 대충 이거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켜서 정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요령들은 제가 수업 중간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 문제가 대다수 개념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거의 답들이 거의 보이는 것들도 꽤 많아요. 탁길에 보면은 거의 다 뭐, 야, 이 가장 기본 원칙을 물어보는 내용이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 한번 수업 들으면서 한번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냐. 어떤 문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느 목차, 어느 범위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방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교재 맨 뒤쪽에 보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어요. 가능한 한 지금은 풀지 마십시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맨 뒷장에 보면 있어요. 맨 뒷장에. 기출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공부를 다 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은, 아, 이게 수준이 이렇구나. 그러면 거기에 오늘 금방 오다가 이제 한 문제를 보니까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더십 이론이 아닌 것은 1번 특성 이론, 2번 행동 이론, 3번 ERG 이론, 4번 상황 이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문제 자체가. 그럼 잘 보세요. ERG 이론이란 거는 동기 내용 이론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동기 파트와 리더십 파트는 조직 행동 쪽에 있는 거예요. 조직 행동론에 동기 파트에 어떤 이론이 있고 리더십 파트에 어떤 이론이 있다는 거 목차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 정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재무관리 문제구나, 재무관리 파트의 어느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구나,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문제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차의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고전 이론인 테일러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포드 나오고, 근데 포드하고 테일러 문제는 둘이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섞어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기본 패턴이에요. 그런데 테일러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포드가 나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교 문제에서는. 근데 이거 순서를 모르잖아요. 테일러가 존재하고 포드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순서를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차 순서,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시대순으로 나열해서 머릿속에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면은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런 문제들은 목차의 어느 쪽에 있는 문제인지만 머릿속에 알고 있어도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용어의 뜻만 알고 있다 그러면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첫 번째는 목차순, 목차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념, 복잡한 원리나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문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경영학 문제는 단지 핵심은, 경영학은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커트라인이 한 73점, 70점, 72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30점은 어디서 날아갔냐? 어디서 날아갔냐? 구석진 문제들, 구석진 문제들. 책에 잘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로는 좀 약간 상식적인 문제들도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 환경오염의 원인이 뭐냐? 그때 뭐 인구 증가, 도시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 인구가 사람이 증가되게 되면 당연히 버리는 것도 많아져요. 근데 정답은 국제화. 국제화를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무조건 많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상의 어떤 혼돈에서 오는 문제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오염의 원인이 뭐냐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이 교재에서 어느 파트에서도 그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은 없어요. 우리가 뭐 환경 경영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본 개념 위주로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개념 위주로 이제 나갈 때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기본서 한 번 더 가지라. 특히 중첩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하나 선정하시라. 그러면 기본서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첫 번째 조건이 중첩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여러분들이 책을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는 책, 추천하는 책 그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본다 하더라도 내가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딱 뜯겼을 때 이거 눈에 잘 들어오네, 글이 잘 읽히지네, 문장이 어렵지가 않고 입에 착착 달라붙네, 그 책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선정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떤 어느 책을 사라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그 다음 제 문제집을 가능한 한 공사공단 수준 정도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게 진도 압박이 엄청 큽니다. 이게 저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이 진도 압박 때문에.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깊이 있게는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커팅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도를 초반에는 뭐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까지는 조금 천천히 나가다가 앞쪽에 이제 개념들이 이제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데일리 테스트는 첫날에는 당연히 안 하고 진도 좀 빼고 다음 주부터 뭐 안 느리면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아침에 오시면은 바로 시험 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도 자체는 초반에 조금 첫째하고 둘째 정도 시간까지는 천천히 나가다가 그 뒤로부터는 상당히 스피드하게 나갈 겁니다. 빠르게.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뒤쪽에 재무관리 파트하고 회계 파트에서 진도 압박이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 재무관리도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론 문제만 나옵니다. 이론. 그거 엄청나게 도움이죠. 근데 회계 파트가 있어요. 회계 파트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회계 파트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원가 회계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 그런데 사칙 연산 범위 안에서 끝나요. 전부 다. 사칙 연산. 그래서 기본적인 원가 계산하는 공식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 사칙 연산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루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잘. 왜? 구급시험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론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런 어떤 장점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경영학을 빠르게 공부할 수는 있지만 고독점을 맞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60점에서 좀 70점 이상으로 확 끌어올려야 된다. 이론만 충분히 공부를 한다. 수업만 듣고 시험을 쳐도 50점 이상은, 이렇게 50에서 60점까지는 충분히 나와요. 근데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합격권에 진입하려면 문제풀이, 즉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된다. 자, 그 다음 2페이지 경영학의 역사와 발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학이 뭔가 이 개념 정의를 먼저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경영학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분배하거나 관리하는 활동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 관리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우리 경영학에서 공부하는 이유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관리에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관리를 누구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그럼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 재화는 뭐죠? 재화. 유형. 형태가 있는 것들이에요. 물건. 유형. 형태가 있어요. 분필을 만드는, 문교 탄산 분필을 만드는 이 회사는 재화를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서비스는 무형이에요. 무형. 예를 들어 볼까요? 안마 서비스. 그러면 뭐 태국이나 저런 데 가면 안마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시간 전에 안마를 받아요. 안마를 받기 전, 받기 후. 개운하다. 그냥 느낌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보일 정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런 무형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이죠. 교육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70%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60%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교육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표준 어떤 그 산업 분류나 이런 데 보면 교육 서비스업으로 딱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교육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교육은 컨텐츠 자체가 유형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재화나 서비스예요. 생산하는 거는 기업에서는. 이걸 생산해야 팔아먹는 거죠.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경영학은 매니지먼트가 핵심이에요.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경영학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매니지먼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아는데 이래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가 핵심이에요. 관리. 그러면 이 관리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뒤쪽에 좀 있으면 오늘도 그 배우는 내용에 있어요. 메이올이 앙리 페이올. 그 앙리 페이올이 주장하는 그 5가지 관리 활동. 계획, 조정, 지휘를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보기에 지문이 동의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휘로 공부를 했는데 보기에는 명령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틀렸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동의어에 대한 어떤 장난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또 유념을 하셔야 된다. 죄송해요. 조정, 통제. 관리란 무엇인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서로 업무가 충돌되거나 불필요한 중복 업무들이 생기면은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행위. 그래서 통제한 결과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피드백을 해서 다시 계획에 차후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반영을 한다. 이게 관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 입에 붙여 두셔야 돼요. 그냥 외우듯이. 개조, 지족통. 개조, 지족통. 그냥 외우는 거예요. 저게 순서이기 때문에. 다음 중 관리활동의 순서에 올바른 것은 1, 2, 3, 4. 저 순서 섞어갖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것은 관리란 무엇인가? 개조, 지족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냥.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이건 뒤쪽에 제가 오늘 또 수업 파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리 활동이 우리는 총 4대 기능이라고 해요. 경영의 4대 기능. 가장 기본적인 경영이죠.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연의 역할. 여러분들 기능이란 말이 뭐죠?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단어들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 개념. 저 기능이란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을 모르면 문제 자체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자, 기능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을 발휘해요? 안 발휘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기계를 예를 드는 거예요. 기계가 톱니바퀴가 있고 톱니바퀴가 있고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 기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 그 기능이에요. 각자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경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기능. 역할, 본연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경영학에서는 4가지가 있어요. 인사조직, 여기에 전략이 하나 더 붙고요. 인사조직 부문,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채 마케팅, 그 다음에 생산. 우리가 과거에는 용어가 생산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 생산 운영관리, 오퍼레이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써요. 생산 운영관리.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산관리와 운영관리의 차이점이 뭐죠? 이 운영은 주로 또 시스템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고객 만족 이런 개념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특히 의류 판매업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생산하는 건 없잖아요. 그럼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결제를 어떻게 유리하게 하고 할인을 어떻게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시스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 개념을 기존의 생산관리 교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생산이 전부 다 자동화로 가네. 그러면 생산관리 교수들은 이제 샤트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자동화인데 뭐 생산관리 공부하겠다고 들어오는 학생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한테. 고객 쪽을. 원래는 마케팅 쪽에 주로 있는 게 판매 이런 개념인데 고객과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를 잘 갖출 것인가 이걸로 땡겨온 거죠.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라고 해요, 지금. 그 다음에 재무. 여기에 뭐 원래 회계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 관리. 그럼 뒤에 여기 관리만 붙이면 돼요. 마케팅 관리, 인사조직 관리, 마케팅 관리, 생산운영 관리, 재무 관리. 요게 경영의 가장 본연의 4대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인사조직 관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미 공부했잖아요. 인사조직과 관련돼서 개조지적통을 하는 게 인사조직 관리예요. 그럼 마케팅은 뭐냐? 마케팅과 관련돼서 개조지적통,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면 마케팅 활동이 되는 거예요. 생산 운영 관리는 생산과 관련돼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면 생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추가되는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지식정보화 사회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IT가 빡 뜨면서 MIS, 경영정보 시스템 얘네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전략 파트가 원래는 인사조직 파트에 전략 파트가 있었는데 얘가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경영, 다국적 기업 이런 형태로 변하면서 깨져나온 게 전략 파트에서 하나가 깨져나온 게 국제경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경영학과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국제경영 전공 교수다 이러면은 학부 때 이렇게 석사과정의 전공이 인사조직일 가능성이 커요. 인사조직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국제경영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전략 파트가. 근데 지금은 인사조직 속에 전략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막 경영의 불확실성이 자꾸 강화되고 갑자기 코로나 이런 거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갑자기 뭐 배달 서비스로 바꾼다든지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전략이란 개념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이 우리 인사조직 파트에서 좀 이렇게 깨져나오는 이런 어떤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무 파트에서 이 회계는요, 순수 경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회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대학교 때 보면 경영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죠. 근데 회계학과가 있는 학과도 있어요. 학교도. 아니 경영학과 속에 회계가 있으면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굳이 회계학과를 따로 만들어서 저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냐. 원래 경영의 4대 기능에는 회계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교 때 지금은 그런 과들이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정보학과라고 들어봤어요. 경영정보학과. 원래 경영학과라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왜 경영정보학과가 독립돼서 존재하는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경영을 지원하는 순수 경영의 4대 기능을 지원하는 MIS 쪽이 경영정보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 경영학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제경영, 저는 국제경영은 그래도 경영 쪽에 그대로 요 전략 파트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 4대 기능에서 우리 교재는 이제 경영학 원론, 이제 앞쪽에 경영학 개론이나 원론 쪽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인사조직 파트 하나 공부하고, 마케팅 하나 공부하고, 생산 공부하고, 재무관리 공부하면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계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국어공무원으로서 군무원으로서 들어가게 되면 군수직에서는 회계적인 어떤 사고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실무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따로 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입력하는, 예를 들어서 군수물자 관리 프로그램 이런 데 이제 입력하고 통제하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겠죠. 요게 이제 경영의 기본 가장 큰 그 4대 기능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우리 경영학의 그 지도 원리. 이건 뭐 좀 지어도 되죠? 그죠? 지우겠습니다. 자. 경영학의 2대 지도 원리. 경영학에는 경영학 전체를 통틀어서 두 가지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경영 마인드예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못하면 경영학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영학 이 두 가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경영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은 첫 번째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 다음이 효과성이에요. 이 효과성을 요즘에는 사람의 활동들을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전체가 시너지를 창출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효과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단순 투입 대비 산출의 어떤 개념 또는 목표를 달성 이런 개념에서 조금 요즘에는 유효성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유효성이 이거 잘 보세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효과성. 자, 효율성은 어떤 개념이냐? 도식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 최소 자원을 투자를 해서 이게 투입이에요. 투입. 최대. 자,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산출량을 이끌어 오면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 자원, 최대 산출. 이 개념이 완전히 위쪽이 최소 산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최대 산출.
그러면 쟁점은 뭐냐? 이거는 결과죠. 그죠? 원인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경영을 할 때 결과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통제해요? 원인을 통제해야 결과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원이 뭐냐? 인적 자원, 사람.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어요. 몇 명이서 쓸 건지, 5명 투입시킬 건지, 그 친구의 임금까지 다 계산해갖고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다음 제 물적 자원. 물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돈이 뭘까요? 시간 상당히 중요해요. 최소 자원을 투입했어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최소로 투입을 했는데 최대 산출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한 달 안에 끝나야 되는데 2달이 걸려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작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다 적어야 돼요. 시간을 적게 투입을 하고, 사람을 적게 투입하고, 물적 자원을 적게 투입하게 되면 무조건 효율성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전부 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산출량을 이끄는 게 효율성이라는 개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을 묶으면은 한마디로 어떤 개념이 되냐? 비용과 관련이 있어요. 비용. 싸게 생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싸게. 비용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 효과성과 관련돼서는 목표 달성이에요. 효과성.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우리가 효과가 있다. 배가 아파요. 체했어요.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럼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효과가, 목표를 달성했어요? 안 달성했어요? 달성했죠? 그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약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돼. 그럼 목표가 뭐죠? 소화를 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 달성을 못했죠? 그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 달성,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경영학에서는 퍼포먼스, 성과라고 얘기해요. 성과. 과정은 비용적인 측면이고 결과는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은 저 2가지 원리를 서로 충돌될 수도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다 보면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효과성에 집중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경영자가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경영학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둘 다 높은 쪽을 지향한다는 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론들 중에서 효율성이 조금 더 높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효과성이 조금 더 높고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이론들이 태반이에요. 전부 다. 근데 나름대로 현존하는 이론들 중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나름대로 가장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부 다 책이 실린 거예요. 경영학 책에. 그러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경영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경영은요, 싸게 목표를 달성하는 게 경영이에요. 이 2가지 원리. 그 중에서 우리는 실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결과 아니에요. 결과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게 과정이거든요. 효율성이. 그래서 비용과 관련돼서 무조건 싸게 하는 게, 싸게 생산해야 된다. 싸게 만드는데 제품이 뛰어나요. 그러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원리가 뭐예요? 싸게 만드는데 품질은 제일 좋아. 그러면 그 회사는 살아남고 그 회사는 수익을 최대로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 이 2가지 어떤 지배 원리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2개를 다 묶어서 또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합리성이라는 단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다 합친 개념으로 쓰는 게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최선의 의사결정입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까? 우리 이제 뒤쪽에 또 보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거는 뭐냐? 합리적이라는 뜻은 이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치에 부합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정보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람, 물건, 시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죠. 그죠? 모든 기업이 대기업들의 결정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이치에 부합하게 결정을 내렸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거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이런 개념들 그냥 참고만 하시고, 효율성과 효과성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개의 개념. 이것도 여기 좀 설명이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금방 했던 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 매니지먼트, 맨, 사람은 에이지, 나이, 먼트,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사람은 나이 활동들을 한다. 원래 이 매니지먼트의 기원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니지먼트의 기원은 뭐냐?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 알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양치기 소년이 순찰을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양치기 소년이 말을 타고 양들이 있는 곳에 한 바퀴 쭉 도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어원 자체를 따져보면. 그래서 관리라는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여기 한 바퀴 순찰을 해야 돼요. 그럼 머릿속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조직을 해야 돼요. 뭐를 조직해야 되냐? 내 혼자 걸어가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죠. 팔다리 아프고 힘들잖아요. 말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물적 자원을 조직한 거죠. 거기에서 내가 그 말 위에 올라타고 지휘 가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늑대가 숨어 있더라. 그럼 늑대를 쫓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업무 조정,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조정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고, 또 양이 가다가 자빠져 가지고 웅덩이에 빠져 있다 새끼가. 그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정하는 활동들. 그리고 적절하게 또 양들을 모아 가지고 한 곳에 또 저녁이 되면 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제하는 활동. 매니지먼트의 기원이에요. 그게 양치기 소년, 양들을 관리하는, 그 양들을 관리하는 활동이 원래 매니지먼트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조직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목표 달성이 효과성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개념적으로 조직이 갖고 있는 재반 자원, 사람 자본, 물자, 기술, 정보. 요즘에는 정보도 당연히 핵심적인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적 자원. 정보.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특허 기술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도 역시 정보의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개조지적 통을 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 우리가 매니지먼트다. 그 앞에 했던 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뭐냐? 여기 이제 조직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조직에 대해서 한번. 조직이란 것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결합체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려면 협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그러면 각자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야 상호작용이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직이 되려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두 명 이상이 돼야 돼요? 두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조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조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폭력배를 우리가 여러 명이서 폭력배들이 뭉쳐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폭력배들이 여러 명이서 뭉쳐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조직폭력배라고 해요.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죠. 그죠? 원래 뜻은 조직폭력배예요. 그럼 걔네들은 조직이란 단어를 썼어요. 조직이란 단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직이 되려면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들 보면은 TV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조직폭력배 검거하거나 할 때 행동대장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역할들을 잡아내는 거 봤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 뭐냐 이걸 잡아내야 되고 각자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를 잡아내야 돼요. 만약에 폭력배들이 모여 있는데 조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어요. 근데 공동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조직폭력배는 못 넣습니다. 참고로 특정범죄 가정처벌법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수개는 사형 선고가 가능해요. 그 밑에까지도 무기징역까지도 처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그냥 폭력배잖아요. 그럼 그냥 폭행죄밖에 안 돼요. 그냥 풀리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검사는 얘네들 10명 되는데 얘네들을 조직폭력배로 다 엮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날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뭐 부산지방검찰청 땡땡 검사 땡땡 조직폭력배 이름 파. 여러분들 조직폭력배 파 이름은 누가 정하는 줄 알아요? 어떤 조직폭력배 뭐뭐 파 이런 거 경찰이 붙이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이름을 적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누구 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저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조직폭력배들이 경찰들이 수사하고 첩보하고 하다가 정보를 삼아서 누구누구 파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일제소탕 딱 신문에 뜨고 본인은 인사고과 점수 받고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검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수사할 때 조직폭력배로 엮어야 되죠. 지금 다 잡았으면. 그럼 엮으려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조직도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이사 누구? 부사장 누구? 경영, 뭐 회계 부서장, 무슨 과 다 있어요? 없어요? 조직도를 그려오라고 해요. 검사는 검찰 수사관한테 조직도 받아오 있어. 끝이에요. 그냥 조직도 가지고 왔죠. 그럼 무조건 공동 목표는 확인이 됐고 거기에 각자의 역할들이 다 조직도에는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다 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980년대 대학생들 데모할 때 공안사범으로 잡았을 때 전부 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조직도를 보여주면서 야 저기가 김일성이야. 네가 지금 여기에 있어. 저 처음 보는 건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너 여기에서 이 역할을 했어. 사인해. 뚜디기 패고 막 거꾸로 매달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엮어야 어떻게 되냐? 간첩단 붙이는 거죠. 또는 간첩조직, 일제소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조직이란 개념은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조직도를 딱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조직도를 그리지 못하면 그 조직은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도를 못 그리면. 그런 개념.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조직들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황당하게 다음 중 조직이 아닌 것은 1번 기업, 2번 군대, 뭐 3번 뭐뭐, 4번 친구,
그럼 친구 이런 거는 그 조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공동 목표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친한 거지, 그냥 그게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안 되는 거죠. 조직을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자꾸 확립을 하셔야 돼요.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되고, 상호작용,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동아리는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동아리는 조직이잖아요. 수계가 있잖아요. 회장. 수계라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회장. 그 밑에 총무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조직입니다. 학생회 다 조직이에요. 공동 목표가 있어요. 학생들의 원활한 공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학생회에서 나서서 학교 측에다가 요구하거나 그런 역할이 있는가,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개조지적통 좀 있으면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와요. 페이얼 할 때. 개조지적통,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정보, 시간 이런 개념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개조지적통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생산과 서비스, 마인드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4대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사조직 전략, 생산, 마케팅, 재무관리, 여기 그냥 회계가 포함된 걸 보고, 경영정보는 요게 4대 기능이고, 요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IT 없이 뭐든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민, 걔네들 뭐 그 어플 하나 빼고 뭐 있어요? 본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본질적으로. 일반 배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배달을 하는데 어플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연결 지어가지고 전부 다 플랫폼 형태로 만든 거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요. 요즘의 시대는 모든 기업의 형태들이 플랫폼으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을 가지고 막대한 그 시장 점유율을 누리고 있으니까 다 블랙홀처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 IT적인 측면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증들도요, 앞으로 보면 큰 부동산 업체 어플 개발해가지고 막 다방직방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통합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실제 현실에서는 통합이 잘 안 돼요. 이유는 실제 부동산은 가서 봐야 된다, 아니면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못할까요? 그거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의심. 아, 일마들 그냥 내한테 수수료만 떼물라고 그냥 사진만 올려놓고 그냥 계약만 하는 거. 근데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 때는 온라인으로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공인인증 다 해가지고 계약서 샘플 올리고 거기에 전자서명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그러면 실제 공인중개사는 많이 필요 있다, 많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시스템이 전부 다 해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플랫폼. 그래서 IT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넣고, 우리 경영의 4대 기능은 요 4가지입니다. 요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이제 되는 거죠. 개조지적통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경영 정보는 다 지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리고 회계도 순수하게는 재무관리에 그냥 넣어놨지만 재무관리 쪽하고 회계는 뭐 본질적으로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개조지적통, 이걸 줄여서 개조지통, 뭐 조정은 그냥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조정이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효율성과 효과성, 최소 자원을 투입해서 최대 산출을 한다. 효과성, 유효성, 목표 달성하는 정도, 성과라는 개념. 요거를 이제 요 키워드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아, 참고로 요거 동의어 많이 씁니다. 효율성이라는 말과 능률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능률적이다, 효율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테일러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능률성을 강조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효율성과 능률성은. 그거 체크하시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게 되면, 효율성은 자원의 사용 정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원의 활용 정도. 이게 비용이 적게 들어야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대 산출량보다 얘가 더 커요. 최소 자원이 더 커요. 최대 산출량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비.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택배 하나를 갖다 주면 되는데 5명이서 택배 하나를 배달하고 있어요. 낭비예요, 아니에요? 낭비가 되는 거예요. 비용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을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비용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낭비적 관점은 경영학에서 가장 혐오하는 거예요. 낭비 요소를 기업들은 되게 혐오해요. 그래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어떤 TFT를 운영하는가? 원가 TFT를 운영해요. 원가 절감 TFT 팀을 만들어서, 삼성중공업도 지난번에 그 조선소 한번 타격받았을 때, 대우조선해양 무너지고 했을 때 삼성중공업도 이제 원가를 재편한다고 해가지고 TFT를 구성해가지고 모든 파트의 낭비 요소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아웃소싱 해버리거나 전부 다. 그 원가 절감, 그 비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 제 효과성, 목표 달성이다. 목표 달성이다.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효율성이 높고 효과성이 높다. 자, 제가 지금 예시를 하나 들을 테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을 판단해 보세요. 가장 유명한 예시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파리를 한 마리를 잡는데 파리채가 아니라 해머 알아요? 큰 거 해머. 해머를 들고 잡아요. 그럼 효율성과 효과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효율성은요? 높아요, 낮아요? 낮죠? 불필요한 힘을 많이 썼다, 안 썼다? 낭비가 발생하면 그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효과성은요? 효과성은 둘 다 파리채로 잡든지 해머로 잡든지, 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머가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어쨌거나 파리를 운 좋게 눈먼 파리가 있으면 똑같이 때려잡은 건 똑같잖아요. 하지만 효율성은 낮고 효과성은 높은 거예요. 이 경우는 방금 제가 예를 들어 준 거는 효율성은 낮고 효과성은 높다. 이 머릿속에 딱 받고 계셔야 돼요. 낭비 요소가 발생하면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낭비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 정리하시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고, 여기는 결과를 극대화하다. 결과가 뭐죠? 이거 아니에요. 성과가 결과예요. 비용은 과정이고 이쪽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둘 다가 높아야 경영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 다가 높아야. 여기까지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미국 경영학하고 잠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5분만 하고 쉬겠습니다. 미국 경영학하고 독일 경영학이 있어요. 독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죠? 독일 경영학. 독일은 미국하고 독일하고의 기본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일은 여기에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프랑스하고 독일. 미국은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영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쪽은 어떤 문화죠? 영국은 원래 뭐예요? 섬이에요, 섬. 영국은 섬이에요. 여러분들 영국은요, 한 15세기, 16세기, 우리나라 치면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조선 한 중기, 만 요쯤, 이쯤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의 삶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골룸하고 비슷해요. 해안가에서 생선 잡아먹고 해적질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원래 앵글로족이 있었고요, 섹슨족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치고받고 맨날 싸워요.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가지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미국 백인들. 앵글로 섹슨족. 얘네들은 섬나라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뭐죠? 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륙은요, 어떤 문화가 생기죠? 섬은요, 원래 여러분들 게르만들 있잖아요, 그죠? 게르만족들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원래 저쪽도 노르웨이 그쪽에 이제 바이킹족이라는 얘네들이 영국 쪽의 해안가에도 일시적으로 상주를 하고 프랑스나 이런 쪽에 노략질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걔네들은 이동을 다 해요. 정착 문화에서는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하잖아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노는 사람이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노는 사람이 한 명은 생겨나요. 야, 내가 너네들 집에 다 해줄게. 너네들의 안전을 보장해줄게. 그 대신에 너네들은 좀 내한테 좀 내라. 그러면 왕의 아들들도 놀고 묻겠죠. 그죠? 계급사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급격한 계급사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노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면 노는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사대부들, 노는 사람들, 정자나무 짓고 그 밑에 가가지고 시 적어가지고 서로 누가 더 멋지게 졌냐, 더 멋지게 그게 잘 못 지은 사람 벌주 마시고 뭐 이런 거 놀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관념이 되게 높아져요. 얘네들은 정착 문화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과가 왜 떨어지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관념. 그래서 독일 철학, 데카르트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관념론이 이렇게 막 전가되면서 얘네들은 이론적인 관점으로 발달을 많이 해요. 이론적이에요, 독일은. 그래서 이론 중에서 가장 최고봉의 이론이 뭐다? 법학이 되는 거예요, 법학. 그래서 독일은 법학이 아주 유명합니다. 관념론적으로. 철학. 법학이 유명해지려면 그 전제 조건이 철학이 발달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독일 철학이 또 유명하고. 얘네들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야, 내 지금 배고파. 이제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지금 배가 고픈데 너 빵이 있는데 너 그거 한 조각 내한테 주면 내가 영국에 있는 땅 문서 이거 네 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땅 문서는 개념이에요, 현실이에요? 땅 문서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 여러분들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이게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개념이에요. 법률적인 용어로 땅 문서가 있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13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은 단 한 번도 13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손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개념론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런데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땅을 달라. 그것보다는 야, 이거 나이프 칼 이거 좋은데 이거 네 낚시하다가 고기 잡을 때 너 이거 쓰면 아주 편하다. 그게 더 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동 문화가 증가하면서 실용주의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미국이 왜 다른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독일은 이론 중심이에요, 쟤네들은. 그래서 사이언, 순수 과학이에요, 얘네들은. 경영학을 약간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보는 거고, 얘네들은 실용학문이에요, 실용학문. 실용학문이 뭐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위를 받으면 이 MBA를 인정해요, MBA를.
MBA 과정을. 미국은 MBA 과정이지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냥 석박사 과정이에요. 석박사 과정은 이론적 개념이잖아요. MBA는 뭐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MBA는 기업들이 당면한 현실의 경영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스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단한 학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쨌거나 전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경영학만 배우는 거예요. 요 독일 경영하고 미국 경영학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뒤쪽은요 전부 미국이에요. 독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얘네들 쪽부터 먼저 시작했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뭐 이런데 여러분들 그 뭐 옛날에 뭐 무슨 상인이죠 그거 뭐 베니스 상인 뭐 이런 상인들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원래는 우리 경영학의 시원으로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장사하면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밑줄만 좀 몇 개 한번 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거기 2페이지에 미국 경영학 양갈로 1번 학문적 기반은 동그라미 2번 그 실천적 과제 해결 위주의 학문, 거기 밑줄만 끊었습니다. 가로 열고 실용주의라고 적어 놓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쓸모가 있어야 된다, 용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독일 경영학 바로 가겠습니다. 독일 경영학은 양갈로 2번 순수 이론적인 측면에서 경영경제학이라고 불렸다. 그 밑줄 긋습니다. 경영경제학. 미국은 경영학인데 얘네들은 경영경제학이라고 불러요. 경제성을 또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성 이런 것들. 그래서 양갈로 3번에 보면 대개 독일 경영학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가치론적이다. 여기서 가치론적이라는 뜻은 관념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론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소유권, 얘네들은 정착 문화에서는 소유권의 개념이 발달하거든요. 근데 이동 문화에서는 어떤 개념이 발달하냐? 점유권. 개념이 서로 달라요. 그게 잘 보세요. 점유권의 하나의 발달된 형태가 뭔지 알아요? 리스 이런 거예요. 리스. 리스. 여러분들 리스 이런 거, 자동차 리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내가 한 달에 40만 원씩만 내면 월 아우디 이런 거 이제 본인이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친구들 막 그 해가지고 리스 해가지고 아우디 막 폼나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갖고 막 겨우겨우 고시원에서 겨우겨우 막 직장 월급 다 받아갖고 그 막 때리고 폼 잡는다고 막 아우디하고 막 이런 벤츠 막 이런 거 막 오픈카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막 허리가 휘어지니까 이제 막 한번 해봤으면 됐다 하고 또 이제 정리하고 또 새 출발을 또 하고. 얘네들은 점유권의 개념이 리스, 임대, 렌탈 산업 이런 것들이 미국이 발달을 해요. 렌탈 산업 이런 것들. 리스 잘 보세요. 내 거 아니죠. 그죠? 빌리는 거 아니에요. 잠시 타고 쓰다가 마음에 든다 그럼 돈 주고 사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반납하면 끝이잖아요. 점유권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차가 있으면 자기 차 사야지, 내 차 소유권 이런 개념이 강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그게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꼭 사야 된다. 결혼해도 아파트는 꼭 사야 된다. 소유권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평생 죽을 때까지 전세로만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개념상의 차이에서는. 근데 평생 동안 전세로만 살다가 돌아가신 분과 한 집에서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전세로만 살다가 돌아가신 분과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평생을 자기 소유로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자식한테 그냥 넘겨준 경우, 그 두 명한테 소유권의 개념과 점유권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이게 개념적이에요. 개념적. 관념적이고. 이 문화가 다릅니다. 서로가. 요게 요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그 5번 일본 경영학은 우리 한국 경영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그 3번하고 4번은 생략해도 됩니다. 뒤쪽에 가면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5번 한국 경영학, 양갈로 2번.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 경영학은 일본식 교육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다음 독일 경영학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양갈로 3번. 1950년대 말 미국 경영학이 도입했다. 그 1950년대 말 미국 경영학이 도입된 게 미군정의 잔재들 때문에 그래요. 미군정의 한미연합 그 상호 방위 조약 그 있죠, 그죠? 동맹관계.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경영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양갈로 이번에 두 번째 줄.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밀히 따지면 일본 경영학을 초기에 받아들였던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여기 교재에 독일 경영학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왔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한국이 독립하면서 미군정이 잠시 있었잖아요. 1, 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경영학이 들어왔고 이게 미국 경영학이 쭉 들어와다가 실제 미국 경영학이 들어는 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력은 별로 없었어요. 그대로 독일과 일본 경영학적인 관점이 더 강했어요. 그런데 1997년 IMF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IMF는 여러분들 어느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줄 알아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가 IMF입니다. 그럼 IMF는 그럼 미국이 왜 그거를 만들어서 주도를 하는가? 미국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자유시장, 무역시장에 자기네들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잘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달러 없고 돈 없잖아요. 그러면 국제금융기구 IMF가 들어가서 시스템을 전부 다 미국식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테라포밍 세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시장이 진출하고 훨씬 더 투자나 이런 게 자유로워지죠. 상호주의. 여러분들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하면요, 한국하고 지금 거의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직접적인 감사나 이런 활동은 못 하는데 실제 회사에 입사할 때 자격증의 가산점이 똑같아요. 미국 공인회계사하고 한국 공인회계사하고. 미국 공인회계사가 훨씬 더 수월한데 그게 상호주의, 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회계 자체가 IFRS 국제회계 기준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죠?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동맹국이다 아니다. 동맹국이에요. 실제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죠. 우리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법학에 가면 우리 전부 일본법을 기본으로 틀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독일법을 뺏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법을 개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독일법을. 경영학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영향을 받아요. 기분 나쁘다. 독일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그렇다고 역사 왜곡은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 경영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시스템을 전부 다 미국식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 이런 것들 강화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